이수진 씨, 당신의 일기장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형사가 비닐봉투에 든 낡은 일기장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내 유일한 위안이었던 그 일기장이 지금은 나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형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사실 모든 것은 5년 전 내가 이 저택의 문을 처음 들어섰던 그날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2020년 봄 나는 한민우와 결혼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상무인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신랑감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 그의 프로포즈는 꿈만 같았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꿈이 아니라 시험장이라는 것을요. 서울 강남의 대저택 3층짜리 단독주택에는 시어머니 박영숙 여사, 시아버지 한철수 회장, 큰 시누이 한민지와 그녀의 남편 작은 시누이 한민이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 한민재와 그의 아내까지 총 9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거기 서 있지만 말고 어서 짐 정리해. 손님 방은 3층 끝방이야.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손님 방이라니. 신혼부부가 손님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민우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마음은 좋으신 분이야. 그때는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 집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 준비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같은 메뉴를 드셨습니다. 미역국, 계란찜, 나물 3가지, 그리고 갓 지은 쌀밥.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나는 멍하니 가스불을 바라봤어요. 푸른 불꽃이 손밑을 핥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니, 국간 좀 봐줘. 큰 시누이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올케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언니라고 불렀어요. 마치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이라는 가정부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언니.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 맞아? 민지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어제 국은 너무 짰어. 엄마가 혈압이 높으신데 신경 좀 쓰라고. 민지가 차갑게 말하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국자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참아야 해. 그냥 참으면 돼.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큰 식탁에는 9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나는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내 자리는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수진아, 반찬 더 가져와.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막 앉았지만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김치를 더 가져와 식탁에 놓으니 이번엔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소금을 가져올게요. 나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작은 시누이 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올케 언니는 요리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깐이 안 맞잖아요. 식탁에 누군가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엌 문 뒤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소금을 들고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민우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돕겠다는 말도, 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거야?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소금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식사가 끝난 후 나는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9명이 먹은 식기들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접시를 닦는데 창밖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들은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홀로 설거지를 하고 있구나.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누가 보면 안 되니까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설거지를 끝내고 3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방은 집에서 가장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숨겨져 있었어요. 남색 표지에 구석이 해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일기장은 이 집에서 나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나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신다. 요리도 청소도 말투까지도. 나는 뭘 해도 이 집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다. 시누이들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한다. 민지 언니는 맨날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민희는 나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민우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한다.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로. 펜을 놓고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이 일기장만큼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 진짜 감정이 담긴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저녁 7시, 나는 다시 부엌으로 내려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시어머니가 정해주셨어요.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까지. 혼자서 준비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시간을 부엌에서 보낸 후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였고 나는 마지막에 앉았어요. 수진아, 갈비찜 고기가 좀 질긴데? 시어머니가 첫 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맨날 죄송하다는 말만 하네. 미안하면 제대로 하면 되지. 작은 시누이 미니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밥만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에야 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에는 민우가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소리내어 물을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3층 계단 옆 작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어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민우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내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는 일기장을 천천히 넘기며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 이르자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그 미소. 민우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완벽해. 이거면 충분해. 나는 숨을 참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말이 무슨 뜻이지? 무엇이 완벽하다는 거지?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려는 순간 나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가 복도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뭔가.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이 집에 시집 온 후 6번째 맞는 명절이었어요. 나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차례상에 올리며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다 부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호박전을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습니다.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거의 12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까지. 시어머니는 차례상에 전이 적어도 6가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어디 갔지? 큰 시누이 민지의 남편 가족들도 와 있었고, 작은 시누이 민희는 미혼이니 당연히 있었고, 시동생 민재의 아내도 있었는데 아무도 부엌 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과일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만 혼자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큰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해는 음식이 괜찮네.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여.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칭찬하시면 애가 버릇 없어집니다. 원래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역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진아, 너 아까 아버님이 칭찬하셨다고 우쭐해진 거 아니지?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명절에 며느리가 음식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래.
조금만 일하면 당장 인정받으려고 들고 예전에 내가 시집 왔을 땐 말이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내 옷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를 너무 많이 넣었어.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알겠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문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싱크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 밤 10시 나는 3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아직 1층 거실에서 가족들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방문을 닫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0월 6일. 추석이었다. 12시간 동안 부엌에서 일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깎아내리셨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잔소리를 들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사람인가? 가정부인가?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아니,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고 싶다. 민우와 둘이서만 살고 싶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으려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어요. 나는 황급히 일기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뭐해? 민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민우는 내 대답에 관심이 없다는 듯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나한테 잔소리 하셨어. 응? 나 너무 힘들어.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잖아. 조금만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5년 동안 참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엄마한테 대들라고? 우리 엄마한테 상처 주라고?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우는 침대에 누우며 등을 돌렸습니다. 나 피곤하니까 자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이불을 덮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나는 혼자야.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쯤 요란한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으악!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는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갔어요. 민우도 잠옷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2층 계단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민지가 입을 막고 울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119에 전화를 걸고 계셨어요. 나는 계단을 내려가며 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1층 바닥에 쓰러져 계신 시어머니. 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고정되어 있었어요. 입가에는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작은 시누이 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10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목뼈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2명이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계단 손잡이, 바닥, 시어머니의 신발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일단 보기엔 사고사로 보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지신 것 같네요.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 시누이 민지가 갑자기 나를 쏘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어젯밤에 수진 언니랑 엄마가 다투셨잖아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뭐라고?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전 부엌에서 들었어요. 엄마가 수진 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수진 언니가 울면서 방으로 올라간 것도 봤어요. 민지의 말에 형사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고인과 말다툼을 하셨습니까? 저는 다툼이 아니라 그냥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뭡니까? 그냥 잔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다툼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내 어머님만 말했어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사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만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그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랑 다툰 건 사실이잖아. 민지가 그걸 받고 그건 다툼이 아니라 수진아. 민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게 차갑했어요. 당분간 조용히 있어.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큰 시누이 민지는 나를 볼 때마다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니는 아예 나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무슨 소문이 도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어젯밤에 쉿 작게 말해.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로.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 한다. 어젯밤에 내가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민지 언니는 나를 노골적으로 의심하고 민우는 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잠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마치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넣으려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단 손잡이. 어젯밤에 내가 본 계단 손잡이는 확실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거기에 의지해 미끄러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서웠어요. 아니야.
그냥 사고였을 거야. 그래, 사고.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습니다. 계단 아래 쓰러진 시어머니가 나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꿈. 내가 했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민우는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남편은 어디 간 걸까?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냉랭했어요. 시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셨고 큰 시누이 민지는 나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내려고 애썼어요. 말을 최대한 줄이고 집안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지금 나는 더욱 투명인간처럼 지내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시어머니,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분의 모습,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 엄마가 돌아가신 후 처음이니까. 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거실로 모였습니다. 큰 시누이 민지와 그녀의 남편 작은 시누이 민이, 시동생 민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나와 민우까지.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불고기,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수진 언니, 나 파전 먹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어? 작은 시누이 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어요. 네, 만들고 있어요. 나는 재료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새우, 오징어, 파, 밀가루 반죽. 모든 재료를 섞어 팬에 지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요리만 할 줄 아니까 좋겠다. 미니가 비꼬듯 말하고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래, 나는 그것밖에 못하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파전을 뒤집었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는 남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해.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네, 아버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큰 시누이 민지가 해물파전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와, 이거 맛있네. 수진 언니 요리 실력이 늘었어.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민지는 파전을 2조각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숟가락을 놓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뭐지? 언니 괜찮으세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안이 좀 이상한데. 민지가 목을 극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민지의 남편이 놀라 물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요. 민지가 목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큰언니, 작은 시누이 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민지를 부축했어요. 민지야, 정신 차려. 민지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건 알레르기 쇼크 같은데.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지에게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환자분 알레르기 병력이 있습니까? 새우요. 새우 알레르기가 심해요. 민지의 남편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식탁 위 해물파전으로 향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파전 한 조각을 집어 냄새를 맡았어요. 이 음식에 새우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새우가 들어갔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미니가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언니가 큰언니 새우 알레르기 있는 거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 온 집안이 다 아는데 어떻게 몰라? 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큰언니는 평생 새우 못 먹는다고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민지 언니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나? 생각이 안 나. 정말 모르는 건가 아니면 잊어버린 건가?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민지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민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탔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거실에는 나와 민우, 미니, 민재 부부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니가 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수진 언니,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큰언니까지. 이상하잖아요. 미니야, 그건 너무. 민우가 동생을 말렸지만 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수진 언니가 평소에 엄마랑 큰언니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일기장에도 다 적어놨을걸요? 일기장? 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니야, 그만해. 시동생 민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일부러 그럴 리 없어. 그냥 실수였을 거야. 민재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수진 언니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죠. 경찰이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는 3층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민지 언니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하지만 정말 몰랐던 걸까요? 5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나도 알아. 그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민우가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새우 알레르기 있다는 건 우리 집안에서 너무 유명한 얘긴데 너만 몰랐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하지만 정말. 수진아. 민우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응.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더 힘들어 보여.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민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정상이야. 정상인 사람이 누나 음식에 새우를 넣어? 평생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기억이 안 나. 그게 문제야, 수진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민우가 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상담 같은 거 받아볼까? 정신과 말이야.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일단 누나 상태 보고 나서 얘기하자. 오늘은 그냥 자.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미친 걸까?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걸까? 자정이 넘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는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도 함께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지의 남편이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본 민지의 남편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그냥 문병을. 당신 때문에 내 와이프가 죽을 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러든 실수든 당신이 만든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세요. 시아버지도 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 있거라. 아버님, 가라니까.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울면서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 후 민지는 중환자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피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음식에 새우를 넣었다던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면서.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미니가 내 앞을 지나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언니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과실치사로. 내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언니 때문에 우리 큰언니 죽었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미니는 차갑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아닌데.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민지 언니의 죽음, 그리고 나를 의심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 하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장인어른, 저 민우입니다.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래? 나는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한테 걱정 끼치지 마. 그분 연세도 있으시잖아. 하지만 나는 수진아,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친정에 알릴 필요 없어. 민우가 내 휴대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 휴대폰 돌려줘. 당분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왜? 내가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잖아. 쓸데없는 전화하지 말고 좀 쉬어.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 휴대폰까지 빼앗기다니. 그날 밤 나는 3층 방에 혼자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1층 서재에서 일한다며 내려갔어요. 나는 서랍을 열어 여권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여권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신분증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나는 서랍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가져간 거야? 나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1층 서재로 내려가려는데 계단 앞에 민우가 서 있었어요. 어디가? 네. 내 여권이랑 통장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어.
왜? 그건 내 거잖아. 수진아, 너 요즘 상태가 이상해. 혹시 무슨 일 벌일까봐 걱정돼서 내가 맡아둔 거야.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어. 알겠어? 민우야, 방으로 들어가. 나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물쇠 소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문 열어. 내일 아침에 열어줄게. 오늘은 그냥 자. 민우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를 가둔 거야? 너 보호하는 거야, 수진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문에 기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감금당한 거야? 창문으로 가봤지만 3층이라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휴대폰도 여권도 통장도 없이 이 집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어요. 그저 한 줄만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나는 지금 갇혀 있다. 도망쳐야 한다. 이 집에서. 안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일 것 같다.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 식사를 가져다 주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해주고 다시 문을 잠갔어요. 마치 나를 환자 취급하듯, 아니 죄수 취급하듯. 오늘 컨디션은 어때? 민우가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가둘 거야? 나는 침대에 앉은 채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아, 이건 다 너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보호? 이게 보호야? 민희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했잖아. 내가 밖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이라도 하면 어떡해? 민우는 식판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민우야, 제발. 밥 먹어. 식으면 안 돼. 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식판을 바라봤습니다. 죽 한 그릇과 물 한 컵. 마치 병원 환자식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가야 해. 오후 2시쯤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문 앞에서 멈췄어요. 형수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시동생 민재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문으로 다가갔어요. 민재 씨? 형수님 괜찮으세요? 민재 씨, 나 좀 꺼내줘. 제발. 형이. 형수님을 왜 가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보호한다고 했어. 근데 이건 감금이야. 문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요즘 형이 이상해요. 뭐가?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제도 새벽 2시에 1층 서재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뭘 태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서류 같은 걸 태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 CCTV도 요즘 자꾸 고장 나는데 형이 뭔가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민재의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형수님, 혹시 형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민우가 내 일기장을 읽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이상한 걸까? 남편이 아내의 일기를 읽은 것뿐인데
잘 모르겠어.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나 누나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고마워, 민재 씨. 제가 뭔가 알아볼게요. 형이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조심해. 들키면 안 돼. 네, 형수님도 조심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재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나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나는 방문 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민우였어요. 그는 검은색 긴팔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에 어디 가는 거지? 1시간쯤 지났을까 민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3층을 지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락방에 뭘 숨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민우야, 나 답답해 죽겠어. 제발 나가게 해줘. 조금만 참아. 민희가 경찰 조사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끝나면 풀어줄게. 언제? 모르지. 경찰이 언제 연락 올지. 민우는 식판을 내려놓고 나가려 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민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됐습니다. 하지만 곧 돌아서며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숨겨? 어젯밤에 다락방에 올라갔잖아. 민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너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아니, 그냥 우연히 봤어. 수진아. 민우가 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너 요즘 망상 심해진 거 아니야? 남편을 의심하고 있고? 난 그냥 내가 다락방에 간 건 묵은 서류 정리하러 간 거야. 이상한 상상 그만해.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더 세게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후 5시쯤 집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작은 시누이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빨리 119 불러. 시아버지가? 얼마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나는 이 방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 뒤에서 소리만 들을 뿐이었어요. 1시간쯤 지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요. 형수님, 저예요. 민재였습니다.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럼, 형수님,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잠깐만 나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사흘 만에 방 밖으로 나왔어요. 민재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들 병원 갔어요. 형도 같이 갔고요.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형수님,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뭔가 찾아볼게요. 민재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도 따라 내려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민재는 민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형수님, 여기 좀 보세요. 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민재가 재떨이를 가리켰습니다. 어제 제가 본 게 이거예요. 형이 태운 서류.
재떨이에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검게 탄 종이 끝에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3분배 계획서, 유산분배 계획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형수님, 제 생각에는 형이 뭔가 계획한 것 같아요. 무슨 계획? 민재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유산 때문에 뭔가 꾸민 게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민우가 그럴 리 없어. 형수님,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큰 누나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까지. 민재의 말이 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사고들. 정말 우연일까? 민재 씨, 그럼 당신은? 저는 형을 의심하고 있어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우가, 내 남편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민우가 내 일기장을 읽으며 완벽해라고 중얼거리던 모습, 민지 언니가 알레르기 쇼크로 쓰러진 날 민우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나를 방에 가두고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은 것. 설마, 정말 설마. 형수님, CCTV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도 따라갔어요. 거실 한쪽에 있는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녹화 중단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봐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녹화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형이 만진 거예요. 제가 봤어요. 민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복구할 수 없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 남편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민재 씨, 그럼 우리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해요. 형이 정말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어디서? 민재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다락방이요. 어젯밤에 형이 다락방에 뭔가 숨겼잖아요. 우리는 3층 끝 복도로 갔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민재가 사다리를 내리고 먼저 올라갔습니다. 나도 따라 올라갔어요. 다락방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재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다락방 구석을 비췄어요. 저기요. 구석에 검은색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우가 들고 왔던 그 상자. 민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 읽었어요. 한가 유산분배 계획안, 상속세 회피 방법,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놀랍게도 이수진 정신감정 진단서 위조. 나는 마지막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짜 진단서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형수님, 이것 봐요. 민재가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사망보험 증서였습니다. 수익자가 한민우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지 언니의 보험 증서도 역시 수익자가 민우였습니다. 형이 다 계획한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내 남편이 가족들을 죽였어? 안 돼. 이럴 수가. 형수님, 이걸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와 민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민우가 3층으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 없네. 어디 간 거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빨리 내려가요. 제가 시간 벌게요. 민재 씨는? 저는 괜찮아요. 어서요. 나는 서류 몇 장을 챙겨 급히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민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진아, 너 방에서 나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었지?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 민우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나는 손에 서류를 꽉 쥐고 더 물러섰어요. 당신이 다 한 거지? 민우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내가 알던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알았구나. 민우의 차가운 미소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손에 서류를 꽉 쥐고 뒤로 물러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우야, 당신이 정말 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죽였냐고? 민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낯선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 너도 알잖아. 돈 때문이지. 민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너무나 태연하게.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려고 했어. 장남인 나 대신에 민재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가족들을 죽인 거야? 가족이라고? 수진아, 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맨날 괴롭혔고 누나들은 너를 가정부처럼 부렸잖아. 아버지는 날 무시하고 동생만 챙겼고. 그런데 왜 내가 참아야 해?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나는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원래는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조용히 방에만 있었으면 됐는데. 너 처음부터 나한테 누명을 씌울 생각이었구나.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 민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내 일기장에 내가 시댁 식구들 싫어한다고 적어뒀잖아. 그거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내 일기장.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왜 몰래 내 일기장을 읽었는지, 그리고 왜 완벽해라고 중얼거렸는지. 너를 범인으로 만들면 나는 깨끗하게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지. 미친놈.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봤습니다. 수진아, 욕하지 마. 난 너한테 해준 것도 많아.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같이 산 게 아니라 이용한 거지. 바로 그때 다락방에서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형이 정말 그랬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동생을 보고 차갑게 웃었어요. 민재야, 너는 몰라도 됐는데 왜 쓸데없이 참견해? 형이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요?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정리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 민우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어차피 유산 분쟁으로 다들 싸우게 될 거잖아. 내가 먼저 정리한 것뿐이야. 형이 미쳤어. 민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너희가 경찰에 신고하면 난 부인하면 돼. 증거는 다 수진이 한테 있으니까. 뭐? 일기장, 동기, 기회. 다 갖춰져 있잖아. 너희가 다락방에서 찾은 서류? 그거 조작된 거라고 하면 끝이야. 민우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정신과 진료받은 기록도 있어. 내가 만들어 놨거든.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을까?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작은 시누이 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재 앞에 미니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나는 서재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상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손은 가슴을 움켜쥔 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나는 시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민우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없었어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10분 후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언제 쓰러지셨습니까? 한 30분 전에 병원에서 돌아오셨는데 서재에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시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명이나. 이건 우연이 아니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들이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현장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집에서 3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단순 사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분들 신문 좀 하겠습니다. 각자 대기해 주세요. 우리는 거실로 불려갔습니다. 민우, 미니, 민재와 그의 아내, 그리고 나. 형사가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린 사람은 나였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오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3층 방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민재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형사가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한민재 씨 맞습니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 왜 방에 계셨습니까? 가족이 병원에 갔는데. 저는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남편이요? 형사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가 나섰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요즘 좀 불안정합니다. 정신적으로요. 뭐? 나는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라고 한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방에 가뒀어요. 문을 잠가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형사가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가뒀다고요? 형사님, 제 아내가 요즘 망상이 심해요. 민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닫아둔 것뿐인데 아내는 감금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수진 씨, 진정하세요. 형사가 나를 제지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민우 씨, 오늘 오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요. 그럼 댁에는 안 계셨다는 거죠? 네. 이 시쯤 나가서 5시에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는 약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심장약입니다. 3층 이수진 씨 방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몰라요. 제 방에 왜 그게? 이수진 씨, 왜 고인의 약이 당신 방에 있었습니까? 저는 정말 몰라요. 누가 제 방에 놓은 거예요? 누가 놓았다고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희가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 언니가 한 거예요. 엄마도 큰언니도 이제 아버지까지. 민희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죽이고 있는데. 민희가 울부짖었습니다. 형사가 나를 예리하게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씨, 댁에 일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기장? 나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한민우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평소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일기장에 적어뒀다고요. 민우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이 사람이 날 팔아넘긴 거야. 일기장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협조 안 하시면 영장 발부해서 압수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이 3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사가 따라왔어요. 서랍을 열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형사가 일기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를 읽더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진 씨, 이거 전부 당신이 쓴 겁니까? 네. 하지만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시누이만 없으면. 이런 내용이 여기 가득하네요. 그건 제가 힘들어서 쓴 거지 정말 죽이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동기로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일기장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압수하겠습니다. 거실로 내려오니 민재가 형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형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제 형 한민우요. 저는 형이 의심스럽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우가 민재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이 다 꾸민 거잖아요. 유산 독차지하려고.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증거가 있어요. 유산 분배 계획서,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 형이 다 준비해뒀어요. 형사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한민우 씨 사실입니까? 형사님, 제 동생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럽니다. 민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산 서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정리해둔 겁니다.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험 수익자 변경은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제가 장남이니까 저한테 맡기신 거죠. 민우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락방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형사들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재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증거를 찾아줘. 10분 후 형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서류들 확인했습니다. 일단 보기엔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유산 관련 서류는 정상적인 상속 준비 서류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도 고인이 직접 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럴 리 없어요. 한민재 씨,
증거 없이 가족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민재를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민재야, 형이 그렇게 믿기지 않니?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이수진 씨,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죠. 네. 왜요? 고인의 약이 당신 방에서 발견됐고 일기장에 명확한 동기가 적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소리쳤지만 형사는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나는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현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 경찰서 조사실. 형사 2명이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수진 씨,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고인의 약이 당신 방에 있었습니까? 누가 제 방에 놓은 거예요? 저는 몰라요. 누가 놓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기장에 보니까 시댁 식구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더군요. 그건 그냥 제 감정을 적은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떨어지셨고 큰 시누이는 당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사망했고 시아버지의 약은 당신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이수진 씨,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었어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안 했어요.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대답을 하고 또 반복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할 겁니다. 제가 정말 용의자인 거예요? 부검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멀리 가지 마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민재 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형수님,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 그럼 어디로? 친정에 가고 싶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새벽 2시, 나는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정집. 낡은 2층 단독주택이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나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이제 괜찮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 민지 언니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민우가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 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아버지, 내일 변호사 알아볼 거야. 그리고 그 자식? 한민우, 아버지가 직접 만나볼 거다.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어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친정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준. 그는 침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친정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세 분 모두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타살이요?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난간이 미리 풀려 있었던 정황이 발견됐고 큰 시누이는 음식에 과량의 새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이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가 약까지 바꿔치기 했어? 문제는 모든 증거가 이수진 씨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사위놈이 꾸민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한민우 씨는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수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정말 감옥에 가는 거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법원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정말 시댁 가족들을 살해한 겁니까? 동기가 뭡니까? 한마디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을 막아주셨어요. 법정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에 잠긴 남편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민우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말 걸지 마.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었는데. 그냥 조용히 인정했으면 형량이라도 줄었을 텐데. 미친놈.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새끼가. 아버지가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한테 누명 씌우고 내가 사람이냐?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민우는 태연하게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피해자 유족입니다. 제 가족을 죽인 사람이 장인어른 딸이고요. 이 자식이. 변호사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여기서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민우는 비웃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오후 3시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의자 이수진 검사가 주장하는 혐의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이 피의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동기, 고인의 약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그건 모두 조작입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제 남편이요. 한민우가 모든 걸 꾸몄습니다. 판사가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한민우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민우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민우 씨, 피의자가 당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님, 제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밤에 악몽을 꾸고 가끔은 환청까지 들린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피의자,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나를 제지했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거부했어요. 자기는 정상이라고. 당신이 나를 가뒀잖아. 제가 아내를 방에 쉬게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어요. 판사님, 보시다시피 제 아내는 지금도 흥분해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민우의 말에 판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더 말하면 할수록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한민우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피의자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거짓 증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수집 중입니다. 수집 중이라는 건 아직 없다는 뜻이군요. 판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피의자 이수진은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안 돼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무죄예요.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 경위가 나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목에 느껴졌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달려왔지만 경위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 서울구치소. 나는 수감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차가운 방. 작은 창문 하나와 침대, 화장실만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내가 지금은 살인범으로 수감되어 있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독방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걸까?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프로포즈하던 날, 결혼식 날, 신혼여행지에서 웃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의 민우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자였습니다. 이틀 후 면회실.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수진아, 괜찮니? 아버지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시집 가서. 아니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집안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버지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변호사님이 열심히 뛰고 계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있어. 민재라는 친구가 뭔가 찾고 있대. 민재 씨가? 응. 그 친구가 형을 잡으려고 계속 조사하고 있어. 곧 뭔가 나올 거야. 아버지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재 씨, 고마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겠지? 네, 아버지.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널 꼭 구해낼 거야. 반드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우시는구나. 그날 밤 민재는 형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어요. 민재는 1층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형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야. 민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형의 생일로 들어갔습니다. 성공. 민재는 파일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가족 제거 계획.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족 제거 계획. 목표 유산 독차지. 대상. 어머니 박영숙 완료. 큰 누나 한민지 완료. 아버지 한철수 완료. 작은 누나 한민희 대기. 동생 한민재 대기. 방법. 모든 증거를 아내 이수진에게 떠넘김. 일기장 활용. 정신병 프레임 씌우기. 보험금 수령 후 이혼. 예상 수익 250억 원.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형이 정말. 그는 급히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우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형, 내 노트북 뒤지고 있었어? 민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재야, 형이 뭐라고 했지? 참견하지 말라고. 형? 형이 정말 그랬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도. 나도 죽일 거야?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형, 대답해. 민재야.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됐는데. 왜 자꾸 나서? 형이 우리 가족을 죽였잖아. 가족? 우리가 언제 가족이었어?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날 무시했고 아버지는 날 버렸어. 누나들은 날 경쟁자로만 봤지.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민재야, 넌 착하구나. 너무 착해서 문제야. 민우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민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것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USB였습니다. 가져가. 뭐? 증거 가져가라고. 경찰한테 가져가. 민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왜 주는 거야? 어차피 넌 못 써.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 파일 조작된 거라고 할 거거든. 내가 아니라 수진이가 만든 거라고. 그게 무슨. 수진이 노트북에서도 같은 파일이 나올 거야. 내가 심어뒀거든.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형 말 잘 들어.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USB를 꽉 쥐었습니다. 형수님, 어떡하지?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새벽 6시 기상, 식사, 운동, 그리고 긴 기다림. 나는 독방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민재 씨, 부디 증거를 찾아줘.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은 11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교도관이 내 방문을 열었어요. 이수진 면회 있습니다. 면회요? 이번 주에는 아버지 면회가 없는 날이었는데 면회실로 가니 유리창 너머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 씨, 나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형수님 결심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결심? 경찰에 자수하러 갑니다. 형의 범행을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형이 이미 대비해뒀잖아요. USB 파일도 조작됐다고 할 거라고. 알아요. 하지만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재가 작은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형의 집 CCTV요. 형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는데 클라우드에 백업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 형이 계단 난간을 풀어놓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큰 누나 음식에 새우가루를 뿌리는 장면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 씨, 형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형수님을 꼭 구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형을 의심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미뤘어요. 형수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경찰서로요. 조심하세요, 민재 씨. 당신 형은 알아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요. 면회가 끝났습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제발, 제발 무사히. 오후 1시 서울 서초경찰서. 민재는 형사과로 들어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신고시죠? 제 형 한민우가 우리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민우? 피해자 유족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민재는 USB와 백업 파일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사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는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가족 제거 계획, DOCX, 그리고 CCTV 영상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 민우가 계단 난간 나사를 풀어놓는 장면. 민지의 식사 전 민우가 해물파전에 새우가루를 추가로 뿌리는 장면. 시아버지의 약병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민재 씨,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재의 진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형이 유산 분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가족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던 계획, 형수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음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민재 씨, 증언 고맙습니다. 이제 한민우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오후 5시 민우의 집.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수지는 감옥에 있고 나는 유산을 받게 될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경찰이 6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한민우 씨죠?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저항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이 민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누가 신고한 거죠? 한민재 씨가 증거와 함께 자진 출두했습니다. 순간 민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민재가? 네. 클라우드에 백업된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그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속보가 떴습니다.
시댁 연쇄살인 사건, 진범은 남편이었다. 무고한 며느리에게 누명 씌워. 충격. 250억 원 유산 노린 계획적 범행. 나는 구치소 공동 TV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 민우가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습이 비쳤어요.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 석방 절차 들어갑니다. 무혐의 처리됐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진범이 잡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다음 날 오전 나는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는 아버지와 변호사 그리고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수진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제 형이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실. 민우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민우 씨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돈이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꿔서 동생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장남인 저를 제쳐두고. 그래서 가족을 살해한 겁니까? 처음엔 그냥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도 동생 편이었고 누나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명, 2명, 점점 늘어난 겁니다. 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건요? 부인의 일기장을 보고 생각해냈습니다. 시댁을 싫어한다는 내용이 가득했거든요. 민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를 정말 이용한 거죠. 검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재판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의 민우를 바라봤어요. 수감복을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민우는 존속살해 3건, 살인 미수 2건, 증거 조작 및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증인 신문을 신청했습니다. 이수진 씨,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씨,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들어간 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매일 구박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이용할 도구였을 뿐이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민우 씨. 민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제일 무서운 건 5년 동안 나를 사랑하는 척 했다는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기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포즈도, 결혼도, 신혼여행도. 전부 다. 수진아.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뻔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워요. 뭐가? 당신 때문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저는 살아남았어요. 당신의 함정에서.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당신과는 끝이에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나는 증인석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민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나고 나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민재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우리는 법원을 뒤로하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에